1362년 정월, 고려의 수도 개경. 성벽 위에는 붉은 두건을 두른 10만의 적이 있었습니다. 성벽 아래에는 나라를 되찾으러 온 고려의 군대, 눈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한 장수가 2천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누구보다 먼저 성벽을 기어올랐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그 벽을 가장 앞에서. 그는 적의 우두머리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려군 전체가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넘었습니다. 이날 개경에서 10만의 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북면 변방에서 온 28살의 젊은 장수 이성계. 훗날 조선을 세우게 될 그 사람이 역사의 무대 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그 성벽을 가장 먼저 오른 사나이는 어디서 온 사람이었을까요? 1335년 동북면의 화령부,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쌍성총관부의 만호 이자춘의 둘째 아들로 이성계는 태어났습니다. 1편에서 본 목조부터 4편의 환조까지 대대로 이 변방을 다스려온 무인의 가문. 그가 자란 동북면은 고려인과 여진인이 뒤섞인 거친 국경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성계는 한 가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활. 전하는 이야기로는 까마귀 5마리를 화살 하나로 떨어뜨렸고, 가죽을 상하지 않으려 무딘 화살을 쓰고도 담비 20마리를 모두 맞췄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드는 범을 맨손으로 쳐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야사가 아니라 정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려의 기록도, 원나라의 기록도, 심지어 일본의 기록까지. 한 사람의 화를 함께 증언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여진 사람들조차 그를 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신궁.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려인도, 여진의 용사들도 훗날 개경 성벽을 함께 오를 2천의 친병이 바로 이 변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냥터에서 다져진 그의 활이 이제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361년 이성계가 27이 되던 해, 마침내 그의 활이 전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압록강 상류 동로강. 그곳을 지키던 만호 박의가 고려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공민왕은 이 반란을 진압할 사람으로 동북면의 젊은 무장을 지목했습니다. 이성계. 그는
자신의 친병을 이끌고 곧장 동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박의의 무리를 단숨에 평정했습니다. 변방의 사냥꾼이 고려 왕의 명을 받은 장수가 된 첫 순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고려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이미 압록강을 향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폭풍의 이름은 홍건적이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두른 물이 머리에 붉은 천을 둘렀다 하여 홍건적. 그들은 무너져가는 원나라에 맞서 일어선 중국의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나라 군대에 쫓기자 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1361년 겨울, 압록강이 꽁꽁 얼어붙은 그 틈을 타 무려 10만의 홍건적이 고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려군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적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마침내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되었습니다. 공민왕은 도성을 버리고 멀리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안동까지 그 추운 겨울에 왕이 도망친 것입니다. 수도를 빼앗긴 나라, 도망친 임금, 성안을 가득 빼온 10만의 붉은 두건. 고려는 건국 이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을 누가 걷어낼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단 한 번의 반격에 걸려 있었습니다. 1362년 정월, 고려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총병관 정세훈 아래 안우, 이방실, 김득배, 최영, 그리고 이성계. 무려 20만의 고려군이 빼앗긴 수도 개경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성안에는 여전히 10만의 적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벽,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날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추위와 굳은 날씨에 적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성계가 자신의 친병 2,000명을 이끌고 가장 먼저 성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적의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해 홍건적의 괴수 사유와 관선생을 베어 죽였습니다. 우두머리를 잃은 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성벽을 넘은 것을 본 고려군 전체가 함성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성 안에 쓰러진 적의 시체가 10만에 달했습니다. 도망치다 서로 짓밟혀 죽은 자가 성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노획한 물건 중에는 놀랍게도 원나라 황제의 옥새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빼앗긴 수도를 되찾았습니다. 도망쳤던 왕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건적을 물리친 그해 고려에는 또 다른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북쪽이었습니다. 나하추, 스스로를 심양행성의 승상이라 칭하던 원나라의 맹장. 그가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동북면의 홍원지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었습니다. 고려는 이 위협을 막을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성계를 지목했습니다. 동북면 병마사. 이제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그 땅을 지키는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하추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원나라의 백전노장, 수만의 정예, 변방에서 막 이름을 떨치기 시작한 28의 젊은 장수와 산전수전 다 겪은 원나라의 노련한 명장. 두 사람의 대결이 함흥의 들판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함흥평야, 이성계와 나하추의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밀고 밀리는 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나하추는 노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동북면의 들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신궁의 활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이성계가 쏜 화살이 적진의 장수들을 차례로 꿰뚫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함흥평야에서 이성계는 나하추의 군대를 완전히 격퇴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패배한 적장 나하추. 그는 자신을 꺾은 젊은 장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군사적 재능에 깊이 감탄하고 존경했다고 전합니다. 적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수. 두 번의 큰 전쟁. 남쪽에서는 홍건적 10만을,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명장을 이성계는 28의 나이에 둘 다 꺾었습니다. 변방의 신궁은 이제 고려 전체가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성계가 맞서 싸운 홍건적,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뿌리를 따라가면 한 거대한 제국의 황혼이 보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 이성계가 태어난 1335년, 멀리 서쪽 페르시아 땅에는 또 하나의 몽골 나라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세운 일칸국. 그 9번째 군주의 이름은 아부사이드 바하두르 칸. 바하두르란 몽골말로 영웅, 용사라는 뜻입니다. 11살의 즉위에 어지러운 나라를 다시 안정시킨 일칸국 최후의 영명한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335년 북방의 적 킵차크 칸국의 침입을 막으러 떠난 그 길 위에서 그는 30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에게 독살되었다고도 하고 그 무렵 페르시아를 휩쓸던 흑사병에 쓰러졌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그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계자 없이 군주가 사라지자 그토록 거대했던 제국은 불과 몇 달 만에 여러 세력으로 산산이 갈라졌습니다. 몽골의 세계는 서쪽 끝에서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균열이 동쪽으로 번져 중국에서 홍건적이 일어섰고 그 물결이 마침내 고려까지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세계를 한 사람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모로코 탕헤르에서 온 여행자 이븐 바투타.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여행한 사람이었습니다. 30해 동안 약 12마일리, 4만 킬로미터. 아프리카에서 인도, 동남아, 그리고 중국까지 마르코폴로보다 더 먼 길을 걸었습니다. 법학자였던 그는 인도 델리에서 대법관을 지냈고 그가 남긴 여행기 리헐라는 14세기 세계를 들여다보는 가장 귀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1342년 그는 먼 나라로 향하는 사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페르시아를 다시 지나며 그는 한탄했습니다. 20해 전 그토록 강대해 보이던 일강국이 어찌 이리도 빨리 사라졌는가 하고. 그러나 그가 본 것은 무너지는 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길 남인도에서 그는 갓 태어난 한 제국을 마주합니다. 1336년에 세워진 비자야 나가라. 이 새로운 제국과 그 창건자 하리하라 1세의 지세를 처음으로 기록에 남긴 외국인이 바로 이븐 바투타였습니다. 한 무너지는 제국과 한 일어서는 제국. 그는 그 둘을 모두 두 눈으로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메리카에서는 아즈텍이 호수 위의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위의 인공섬에 건설한 거대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은 한때 유럽의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인구 20만에서 30만 명이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섬은 호수 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고 진흙과 짚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당시 아즈텍인들의 기술 수준을 잘 나타냅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곳곳에서 솟던 시대. 그 격변의 동쪽 끝 고려의 변방에서도 한 청년이 활을 들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동북면 변방에서 까마귀와 담비를 쏘던 한 청년. 그 활은 이제 나라를 구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냥터에서 다진 정확함은 전장에서 적장을 꿰뚫었고 범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침착함은 10만의 적 앞에서 가장 먼저 성벽을 오르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변방의 친병들은 나라를 지키는 정예가 되었고 그를 신궁이라 부르던 여진의 용사들은 그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변방의 한 사냥꾼이 고려가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나타나 그 어둠을 걷어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걸어갈 긴 길에 아주
첫걸음일 뿐이었습니다. 신궁의 화살이 이제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한나라를 구한 그 활이 훗날 그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줄은 이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362년 28의 이성계는 홍건적과 나하추를 꺾으며 고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변방의 신궁이 전장의 명장이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하늘에는 아직도 끊임없이 먹구름이 물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나라가 보낸 또 다른 군대와 함주를 함락시킨 여진의 삼선, 삼계, 그리고 동북면을 노리는 새로운 위협들.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이성계가 어떻게 고려 최강의 무장이 되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끝이 못한 그날의 이야기, 다시 있는 왕조실록.